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주민은 돌보지 않고 정권 유지와 사리 사용만 생각하고 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수해 지역 식량 가격이 2배나 폭등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환 교수,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북한의 수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가격이 2배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해가 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는데 복구 작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장비 없고요. 그리고 그 무너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물의 형체나 그 도로나 이런 건 유지한 상태에서 뭐 약간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아예 휩쓸고 갔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다시 건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뭐 굴착기도 없고 무슨 뭐 그런 그 중장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손으로 그러니까 뭐 등짐져서 돌 나르고 손으로 흙 떠다 나르면서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복구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수해는 9월 초에 났는데 9월 9일 날 핵실험하느라고 그 사실을 보도조차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거의 한 열흘 정도를 수해가 나고 거의 열흘 정도를 그냥 그 사람들은 버려져 있는 상태였다가 한 열흘 정도 이후에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알려지게 된 거라고 보면 왜 복구가 늦어졌느냐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뭐 휩쓸고 지나갔다 마을이 그냥 없어졌다 싶을 정도로 수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유엔 특별보고관도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어떤 탈북자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함경북도 해령의 고향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그 부모가 해령시 마을에 있는데 3천 가구가 한꺼번에 딱 쓸려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뭐 너무 처참해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같은 동포고 같은 이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돕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 지도부가 과연 이 수해민들에게 관심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이 두만강 유역이라는 것은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 루트를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 북한 그 김정일 후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이상을 이제 그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철조망 치고 뭐 구조물 만들고 심지어 코끼리가 이제 뭐 밟지마다 그런 형식으로 콘크리트에다가 모닥불까지 박아놓고 아주 이제 그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놨고 또 이제 인민군 초소가 있었고요. 또 국가안전보위부 취조실을 포함해서 이런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그 시설물들이 한 500리 국경에 이제 쭉 설치를 해놨는데. 이번에 그 두만강 홍수 때문에 이 탈북 방지용 시설이 몽땅 또 내려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북한 지도부가 관심 있는 게 어디냐면 수해 주민은 그 관심도 없고요. 지금 이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이 몽땅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발표하면서 해외 그 지원을 요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가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북자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런 수해가 난 이제 그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금 강원도 뭐 가수밭에 가가지고 사과를 버릴 때가 그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달려가서 그 함경북도 가가지고 이민들을 갖다가 보살피고 위로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도와준들 과연 북한 주민에게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 도와주는 물품들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북한 인민에게 갈 것이냐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와주게 되면 엉뚱한 그러니까 탈북자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허물어진 이 두만강 유역의 이 시설물들을 갖다가 복구하는데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이제 그 참 그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도와줘봤자 이거는 북한 인민에게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수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온전히 주민들을 위해 쓰일까를 생각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선뜻 지원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이죠. 방금 언급하셨듯이 그 수해가 난 지역이 탈북자 루트라고 하고 그 시설물들이 다 쓸려 내려갔다면 지금 탈북자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홍수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휩쓸고 지나간 홍수라고 하면 사람이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빨리 정신을 수습하고 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그걸 직접 겪은 사람들은 이성을 찾아서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분들도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식구들과 이제부터 겨울이 올 거잖아요. 네. 북쪽의 겨울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오기도 하고 훨씬 더 혹독한 춥죠. 네. 추위가 올 텐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자신의 행방을 정하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런 걸 하기에도 네네. 그런 판단을 하기에도 뭐 정신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강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려운 결정 자체가 이걸 지원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 눈앞에서 누군가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헐벗고 있거나 집이 다 쓸려갔거나 이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말을 할 때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굴뚝인데 그렇죠. 이게 갈 것인가를 확신할 수가 없다 하는 심정을 조금 더 그 진솔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돕지 않고 싶겠습니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참 지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은 핵포기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북한이 핵포기를 할 상황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이 5차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치킨 게임을 지금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핵포기를 할 의지가 없고 네. 핵무기가 서용화 계속 이제 진도가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핵무기 완전 노출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민생을 살려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다. 또 이제 이 핵무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둘러싼 군인들이나 또 이제 측근들에게 자기 명분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이제 주도권을 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다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이제 국가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할 때는 하고 이제 그런 그 약간 적절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스탠스가 필요한 것인데 과거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냈지만 10년 후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94년도에 했더라면 그때 유엔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북한 정권은 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10년 후에 핵실험을 할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김정은이 이제 2013년에 그 3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핵무기의 소형화, 다정화, 다량화를 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민생 경제를 돌리겠다고 자기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북한 인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핵무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 부분은 좀 이렇게 쉬고 네네. 민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다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민생은 내팽개치고 핵무기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하는 말, 김정은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행동과 말이 이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목적이 뭐냐? 이 김정은에게는 그러니까 북한 인민 2,500만이 다 죽어도 내가 핵무기 가지고 내가 살아남으면 그만이다는 이제 그런 아주 후한무치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정은 정권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뭐 대화로 핵을 해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미 때가 늦은 단계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는 그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수혜 지원과 앞서 마찬가지로 대화를 위해 준 돈 역시 핵 개발에 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재가 정답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이렇게 북한이 핵 능력만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난다면 평양을 초토화하는 보복 작전을 우리 군이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94년에 처음 서울 불바다 발언을 네. 들었을 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놀랐죠. 요즘에는 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서로 정말 치킨 게임인데 말로써 지금 뭐 평양도 없애고 또 서울도 없애고 그래서 서울과 평양은 지금 지도에서 없어진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저도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 핵실험으로 가질 수 있는 레드라인은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미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우리의 대응 방안은 가장 연성적인 전략부터 가장 강성적인 전략까지 일단은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정말 뭐 때가 되면 평양을 없앨 수 있거나 저는 네. 평양보다는 그냥 만수대 언덕에 동상 2개만 없애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은 안 다치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네. 그 전략과 아울러 대화를 저는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리고 대화로 풀려고 한다 하는 거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강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가 쓸 때는 쓰더라도 대화의 마지막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라는 예, 입장이시네요.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대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네.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북한 주민과 그리고 네. 그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당신들을 배척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다양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최고 존엄이 당신네한테는 1명만 있느냐, 우리한테는 5천만의 최고 존엄이 있다. 똑같은 논리가 북한 주민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만 네. 최고 존엄이 아니라 2,500만 북한 주민이 최고 존엄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2,500만 최고 존엄을 향해서 당신들의 존엄한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다양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접점을 어떻게 찾아 나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 21일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재출격했는데요. 네. 그 비행 루트를 보니까 군사 분계선을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날아서 오산 기지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갔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미국에 파견하는 이제 항공모함들 네. 또 이제 뭐 B-50이라든지 뭐 B-1B라든지 이런 전략 폭격기가 이제 한반도에 뜨게 되면 북한 지도부는 거의 지하 벙커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김정일 때는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이제 쭉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폰만 잡고 한 바퀴 돌기만 하고 이제 떨구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도 뭔가 이제 미사일도 있고 핵도 있고 하니까 뭐 1대1로 하게 되면 우리도 피해버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김정일 때는 엄청 쫄아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은 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폼으로 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위 좀 정신 나간 세력들, 특히 김정은 같은 사람들한테는 한 방을 우리가 좀 때려줘야, 그러니까 뭔가 무서움을 보여줘야 뭔가 정신 차릴 텐데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번 무서움을 한번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약간 좀 뭐가 마비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과거의 아버지 같으면 아마 굉장히 무서워했을 텐데 이 김정은은 약간 젊은 혈기도 있고 좀 더 이제 약간 좀 그런 이제 과신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핵실험 자기 뭐 의지는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걸 봐서 아마 과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막 쫄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게 하려면
정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이런 김정은의 도발을 막기가 쉽지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순회 비행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안함 네. 폭침 때 우리 공군이 이제 그 F-16이랑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그때 북한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16으로 북한 그 해군 기지를 폭격을 하게 되면 북한이 막을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이제 그 이게 뭐 협박만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때 이미 알은 거죠. 저 사람들이 말만 요란하게 하고 실제로 북한을 때릴 어떤 그런 배짱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지도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위협비행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위협비행을 해도 이제는 북한 지도부가 약간 그게 조금 마비가 돼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막 떨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북한이 정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지 어쨌든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대화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거 원론적인 입장인데 이 얘기만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중국 입장에서 제가 그러니까 중국을 편들려고 하는 게 네.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그냥 조용한 게 제일 좋거든요. 이 우리 뒷동네가 좀 조용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핵 개발도 하지 말고 뭐 공격하는 것도 없고 우리도 지금 바쁘니까 당신네는 좀 조용히 있어라. 의 메시지가 저는 담긴 것 같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우리 육자회담 대표께서 중국의 육자회담 대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함경도 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마을도 건설하고 뭐 그 주민들을 직접 네. 그 지원해서 식량도 직접 실어다 주고 그래서 그 지역을 살게 해주겠다. 이걸 북한과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 물론 안 들어주겠죠. 그래도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중국이 걱정하는 거는 네. 거기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짓고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지금 감당할 여력이 중국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우리가 직접 도와주겠다. 당신네 힘을 빌리지 않고. 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이 북중 국경 지역에 그 소규모 기업들이 있거든요. 북한에다가 물건 팔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 제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때 필요한 물건들을 거기서 우선적으로 사겠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직접 도와줄 테니 이걸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든 협박을 하든 해서 우리가 직접 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국 역시 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거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